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먹거리 물가, 그러니까 물가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가장 체감되는 게 먹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올랐다고 전해지나요?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작년에도 올랐지만 그 오른 데서 또 크게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요. 식료품 가격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5%나 올랐습니다. 우리 지금 총체적인 물가는 2%대 초반으로 거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국제 유가라든지 어떤 공산품 또 원자재 이런 게 따른 것이고 실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이 먹거리 물가는 올 상반기에 3.5%나 올라서 1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오징어 채 있지 않습니까? 예. 술 안주로도 먹지만 식사용으로 오징어 볶음으로 많이 먹는 그 오징어 채가 무려 42.9% 올랐습니다. 미국 거의 관세 폭탄 수준이에요. 그 밖에 조기 13.4%, 고등어 12.6%, 물고기류가 아주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 대목에 물가가 올랐다는 거 부담이 되고요. 또 쌀이나 라면 같은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쌀은 7.6%나 올랐고요. 라면은 6.5%. 라면은 이게 가공식품인데 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 라면 가격을 낮춰주지 않겠느냐라는 정부가 직접 개입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상반기에 6.5% 올라서 가장 어려운 저소득의 서민들까지 지금 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먹거리 물가가 오른 걸 체감할 수 있는 게 또 김값이 평년보다 40% 넘게 올랐다고 해요. 김값이 뭐 금값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 같은 건 있나요? 원래요 김이요 왜 김이 됐냐면 원래 처음에는 금이었습니다. 쇠금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김을 처음 생산하는 사람이 지금의 김시성을 가진 어부가 먼저 생산을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고전 책에도 보면 김으로 어원을 그렇게 적고 있는데 원래 조선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저 김이 우리나라는 금시로 불렸습니다. 예, 예. 한자로는 쇠금자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드디어 김이라고 쓰고 우리는 금이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가격이요 평년보다 40% 이상 무려 41.5%나 올랐거든요. 자, 김은 이렇게 왜 오르느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김을 많이 사다 먹는 한국 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뭐 이런 대목은 반가운 현상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일본이나 중국에서 김 작황이 완전히 흉년입니다. 일본과 중국, 특히 중국도 김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김 생산량이 뚝 떨어지면서 오히려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 김을 많이 사갔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 기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해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등등의 요인 때문에 국내 작황도 좋지 않은 뭐 그런 면에서 지금 김, 쌀, 물고기 총체적으로 먹거리 물가가 깜빡깜빡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당히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지하철 요금도 한 150원 오르고 그래서 정말 서민들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27 대출 규제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자면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자료들 보면 9억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그전에 한 30%, 38%였다가 지금 거의 절반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것은 중대형은 거의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그 단가가 매매가가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총 거래 비중에서 30% 정도였던 것이 이게 절반 50%까지 껑충 뛰었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627 대출 규제의 핵심이 대출금 6억 이하
9억만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상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게 초점이었고 또 그 아파트의 거래 단가가 9억이 넘어가면 원천적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규제를 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 예. 전액 자기가 집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예금에서 인출해서 그 잔금을 모두 치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아예 거래가 안 되고 그게 9억 원 이하 쪽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9억에서 30억 정도 예. 이 대목은 지금 가파르게 거래가 줄고 있는데요. 아예 30억이 넘어가는 대출은 어차피 과거에도 대출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는 큰 변화가 없고 9억 원 이하의 이 상대적 저가 아파트들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는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편 정부는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들어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뭐 실제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은행이 기본적으로요. 돈 빌려줘서 이자 받는 그것을 영업 모델로 갖고 있어요. 은행은 돈 빌려주지 않으면 은행 자체가 존립을 하지 못합니다. 예. 기업 대출도 물론 있지만 이제 기업 대출의 경우는 또 담보가 부족한 그동안에 IMF 때도 기업 대출이 부실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금 트라우마가 있고요. 가계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급여가 확실한 자들, 그러니까 직업이 안정적이고 오랜 기간 근무해서 단기적으로 해고당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대출 형태로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계대출은 뭐 크게 줄지 않는 신용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특히 은행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담대보다도 신용대출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수지가 더 개선될 수 있죠. 그래서 앞장서서 신용대출 좀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세일까지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막아서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다는 정책에 어떤 이것이 계속해서 가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예. 자, 관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미국이 곧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데 다만 폴리실리콘 이런 부분에 관세를 부과를 하면 투자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특별 고려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폴리실리콘이 무엇인가도 조금 어렵기는 하고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은 뭐 종합 실리콘, 이 실리콘을 여러 형태로 변형시킬 수도 있는 아주 고성능 실리콘을 얘기하는데 이게 태양광 할 때 그 지금 그림에서 컴퓨터 CG에서 보시는 대로 태양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장치, 저게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또 반도체에 이 반도체 그 기판 그 자체도 저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 관세율 100% 때리겠다 해서 선언을 했는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인 폴리실리콘도 같이 이 반도체로 분류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그런 의견서가 미국에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폭탄은 무역 확장법 23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침해한다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 폴리실리콘 이게 대부분 중국이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1등이 중국이고 한국이 2등인데 중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산업을 도와주는 측면. 그래서 반도체 규제를 할 때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거나 수입 금지를 하더라도 한국 기업에는 좀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좀 적용해달라. 왜냐하면요. 한국의 대표적으로 우리 한화 큐실 같은 회사가 미국의 대대적인 태양광 회사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레이시아나 한국 등에서 생산하는 이 폴리실리콘을 미국으로 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어나를 수 없거나 가격 단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태양광 산업이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더 해칠 수가 있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동시 진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오고 좀 불리한 산업들이 속출을 하는데 이 대목은 우리 재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한미 통상 차원에서도 하나 큐셀이나 OCI가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외교 통상 차원에서도 협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코스피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어제 고위당정 협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50억, 10억 이런 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제 결론을 결과적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상황 보셨어요? 예, 그 좌고 우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는 게요. 원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양도소득, 주식을 사고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예.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다 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이제 서민층과 중산층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고 대주주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이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양도세를 물리겠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 활성화 차원에서 그 대상자를 대폭 줄여버린 거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놨던 걸 다시 환원시켜서 10억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주식 소유 총량이 10억 원이 아니고 종목당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뭐 20종목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0억 원도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정권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갑자기 팔아버리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공포 때문에 많은 이제 투자가들이 좀 정부를 향해서 탄원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윤석열 정부 때로 그대로 다시 가져가면 어떤 세수 확보라든지 세금의 형평성 문제 이 여러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좌고우면하는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뭐 결정적으로 많은 물량이 거래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매수가 조금 숨을 죽이고 그 결정의 추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